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CJ와 쿠팡. 이번에는 쿠팡이 CJ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화장품 회사들의 압력을 넣어서 쿠팡에 납품하는 걸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흘러넘쳤던 중국 자본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강하게 하니까 서방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작년부터 치솟던 시중 5대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달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MBC의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이 제일 재밌어 보입니다. 이 쿠팡과 CJ 올리브영, 이제 두 회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쿠팡이 CJ를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재밌다는 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유통 공룡과 공룡이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도 만만치 않은 회사고 올리브영도 재벌이니까. 그렇습니다. 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건가? 이제 이런 그렇죠. 훨씬 재밌어지는 상황인데 둘 사이에는 누가 갑질을 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 예. 네. 어제 쿠팡이 공정위에 CJ 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쿠팡의 신고 요지는 이런데요. 이른바 H&B, 그러니까 이걸 헬스앤뷰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을 올리브영이 최대 90% 정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서 쿠팡에 납품하는 걸 막는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온라인 유통공룡인 쿠팡이 오프라인 유통공룡인 올리브영에게 갑질을 당했다, 이런 거죠. 간접적인 갑질을 당했다, 이런 거죠. 예. 뷰티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공정위가 나서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네. 쿠팡 쪽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일단 쿠팡 쪽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뷰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통업체가 뭘 팔려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이제 많이 납품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올리브영 쪽에서 쿠팡에 납품을 못하게 갑질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꽤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이제 명기했는데요. 뷰티 납품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인데 이런 자료를 보면은 한 회사가 쿠팡에다가도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올리브영 쪽에서 매장 납품을 줄이려고 했다, 그리고 뭐 네. 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회사에는 아예 납품 금지 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쿠팡에 납품하려는 업체는 아예 올리브영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거나 이제 수량을 줄이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이게 쿠팡 쪽의 주장입니다. 쿠팡의 주장이다. 네, 올리브영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올리브영이 야, 쿠팡한테는 납품하지 마, 뭐 이러면 이제 그렇죠. 뚫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맞습니다. 쿠팡은 그럼 새로운 사업으로 화장품 유통해 보려고 했는데 네, 자꾸 좌절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H&B 시장이 올리브영이 뭐 사실상 혼자서 독점한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90% 가까운 점유율이니까요. 경쟁사가 있었던 이제 롯데, 롭스 이런 것도 다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사업자가 됐으니까 이제 올리브영이 추격자인 쿠팡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배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뷰티 납품업체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상 이런 뷰티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올리브영이 입점하는 게 사업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쿠팡 측의 주장은 자기들이 이제 뷰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견제가 들어왔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뭐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이란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올리브영도 이제 오늘 드림이라는 거를 통해서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올리브영이 지금 온라인몰을 엄청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쿠팡 쪽은 4년 전부터 자기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왔고 그 과정에서 갑질도 있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물론 CJ 측은 지배력 남용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CJ와 쿠팡은 이번에 처음 붙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를 자주 못 들어보신 분들은 두 회사가 싸우는 게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비비고 햇반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체인 CJ와 유통기업인 쿠팡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쿠팡에다가 이제
햇반 납품하지 마세요. 뭐 납품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으나 네. 자꾸 이제 쿠팡이 이른바 갑질을 하니까. 이제 CJ 측의 주장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납품을 하는데 단가 후려치기를 너무 하고 네. 갑질을 벌였다. 그래서 우리가 갑질을 당했다 이런 거고, 이게 사실 CJ만이 아니라 제조 재벌 기업들이 꾸준히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2년 전에는 LG 생활건강이 공정위에 제소를 내서 공정위가 이거를 과징금 처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 대 유통기업으로서의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그때는 쿠팡이 갑질한 게 맞다. 그렇습니다. 당시 공정위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세에 몰렸던 쿠팡이 반격에 나섰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불을 질렀다. 이런 시선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유통 대 제조의 이제 갑질 싸움이었는데 여기서는 쿠팡이 당신들도 지금 제조업하면서 갑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명실상부한 갑이니까 이제 뷰티 업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집은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쿠팡하고 CJ가 더 자주 맞붙게 됐어요. CJ의 사업 영역이 보면 걸핏하면 이제 쿠팡 쪽하고 그렇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네. 공정위 입장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뭐 좀 사안별로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공정위 입장이 주목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쿠팡을 어느 정도 몰아붙이는 입장이었다. 이런 시각이 이제 업계에서 중론이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LG생건이 제기한 건에서도 이제 쿠팡 쪽이 아니라 LG생건 쪽 손을 들어줬고, 최근에는 쿠팡 같은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를 겨냥한 경영 간섭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규칙을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이거 사실상 쿠팡 같은 이제 온라인 업체를 겨냥했다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쿠팡이 좀 기존의 법,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좀 전통적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구도를 이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정위 쪽의 입장이 주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쿠팡을 좀 어느 정도 몰아붙였던 구도가 바뀔 네.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유통업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팔기만 하면서 자꾸 갑질한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조업체들 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제조하는 거 하나도 없이 네. 거기도 어차피 또 OEM으로 맡겨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여서 납품하는 또 그런 제조업도 하나둘이 아니다 보니 당신들이 하는 일은 또 뭐 그렇게 특출나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효익이 오기도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냥 공룡들끼리의 싸움, 갑 대 갑의 싸움이라 힘들어하게 볼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수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쿠팡 쪽에서 CJ와 붙다 보니까 햇반 전쟁이 지금까지는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즉석밥 대전인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거를 납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랬더니 쿠팡 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도 그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해서 거기 즉석밥 납품 받아서 파격적인 가격에 풀겠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사실 쿠팡에 납품만 하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니까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더 저렴한 제품 이제 시장에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저렴한 제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지금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게 지금 CJ 쪽에서 이제 영화관 사업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쿠팡은 또 OTT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상영 중인 작품을 OTT에 꾸준히 공개하는 식으로 네. CJ 견제를 한다는 건데,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제조업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유통망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우리도 자체 뭐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다가 엄청난 이벤트도 하고 이제 돈도 풀어서 저렴하게 지금 물건들을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제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된 거죠. 그러게요. 이거 항상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공룡들은 어찌 보면 전국의 골목골목 그 가게들 다 망하게 한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재벌계 유통업체들이. 그런데 또 재벌계 유통업체들이 골목골목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납품만 하면 아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듯이 갑자기 중견기업이 될 만큼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유통 공룡들 없었으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전국에 자기 물건 다 깔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이제 뭐 반응들을 보면은
누구를 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모두를 비난하거나 뭐 이기는 편이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점점 더 갑과 을이 모호해지고 있기도 하다. 네.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는. 양효걸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중국 이야기인데 서방 국가들이 에 투자했던 중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최근 중국이 해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UN 자료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했는데 중국의 해외 투자가 2022년에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크기도 줄었지만 특히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서방 선진국에서 크게 줄어든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릴 때였는데 네.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에 중국이 쏟아부은 돈이 총 8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횟수로 보면 한 120건 큰 이제 딜을 했는데 그중 절반이 미국 투자였고요. 근데 작년 수치를 보니까 이 G7 투자가 7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조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년 사이에 10분의 1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중국의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이 그 말씀하신 뭐 미국, 유럽 등의 G7에 실제로 뭐 기업에 투자한다든가 네. 그런 식의 투자를 한 금액을 모은 수치인가 봐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 지분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예. 투자가 확 줄었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안 한다 중국이. 네. 그러면 안 하던 거는 그냥 중국이 허리띠 졸라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규모가 줄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이 다른 쪽에 이제 투자된 걸로 보이는데 결국 동남아와 중남미에 투자된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중국이 최근 뚫고 있는 운하에 주목을 했거든요. 예. 핑루 운하라는 건데 이 운하는 중국의 시강과 베이부만을 연결하는 140km짜리 수로입니다. 작년에 착공했는데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그냥 물길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파는 거예요? 예, 중국에. 예. 근데 이 운하를 빠져나오는 종점이 바로 베이부만,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통킹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서부에서 바로 베트남까지 배로 옮길 수 있는 수로를 지금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하가 의미하는 거는 동남아시아를 지금 정조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운하가 착공한 게 지난해 여름부터인데 네. 거칠게 요약하자면은 괜히 멀리서 여러 규제의 무역 갈등이 힘 빼지 말고 소위 자기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아세안 블록에 영향력을 좀 확대해서 이 힘으로 미국에 맞서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그 강으로 네, 물길로 연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핑루 운하가 완공되면은 2035년까지 뭐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실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운하가 그냥 백길이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배가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거대하다 보니까 무역선이 아닌 뭐 5,000톤급 막 벌크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한쪽에서 중국은 이런 아세안 국가들뿐 아니라 중남미에도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남미와 중동에 투자되는 돈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와 밀착하면서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 쓰이는 자원을 쟁여놓겠다. 예. 이런 전략인 거고요. 올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의 17%가 투자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니켈이 가장 많이 묻힌 곳입니다. 근데 이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로 또 꼽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 중남미 국가 동맹관계 굳건히 하면서 자원 공급만 미리 뚫어놓겠다라는 거고 정리하자면은 미중 무역 갈등 시작되고 서방 국가들의 묻어놨던 투자금들이 네. 중국에서 빠져나가길래 그 뒤를 좀 쫓아가 봤더니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이 풍부한 자원에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더라. 그래서 예. 그걸 잘 끌어오기 위한 대규모 운하도 서두르고 있더라. 그래서 자원 공급망을 잘 확보해놓고 힘을 키우면 결국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베트남의 항구를 통해서 중국에 뭔가를 수출하거나 네. 거꾸로 베트남의 항구를 통해서 뭘 수입해 와서 중국의 내륙으로 바로 끌어들이는 네. 그러니까 배를 실어 나르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테니까 네. 중국 안에는 그렇게 하필이면 딱 맞는 강이 없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생산된 거를 이제 수출을 하려면 길게 이제 삥 돌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직선으로 해서 아예 바로 베트남의 통킹만까지 뚫는다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지금 당장 급하고 돈이 된다고 중국이 판단한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국 자본들이 미국에 빌딩 사들이고 뭐 그랬던 게 뉴스가 됐었는데 네. 요즘 그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소위 중국의 큰 손들이 뉴욕의 고급 주택이나 뭐 5성급 호텔 같은 건물부터 뭐 잘 나가는 유럽의 첨단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거래는 이제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중국 자본들이 좀 이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공실도 많이 나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게다가 중국 자본에 대한 약간 적대적인 분위기도 서방에서 만들어지면서 중국 자본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그냥 건물을 팔고 돈을 빼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어떤 중국 투자 자본의 이동을 두고 이게 꼭 미국 중국의 갈등 때문은 아니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좀 풍족해야 해외 투자도 이제 활발해지는 건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기운이 좀 남아야 밖에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 지금은 집 밖에 나올 만한 지금 형편이 아니라는 또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은 최소화하고 예. 내수 경제 띄우는 데 좀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나왔는데 네. 역시 제일 심각한 문제를 내수 부족으로 삼았고요. 음.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의 소비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어떤 그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논조는 뭐였냐면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을 계속해서 발표했었는데 예.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는 빠졌습니다. 부동산도 곧 살리는 정책이 나올지 네. 이건 좀 지켜볼 만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제 일본 따라서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거다라는 네. 약간 성급해 보이기도 하고 뭐 개연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전망들도 슬슬 나오더군요. 네. 부양책이 지금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먹히지 않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때는 경기 살리려고 국민들한테 그 소비 쿠폰 줬는데 네. 그거 다 그 중고로 사고 팔고 아니면 저축하고 쟁여놓고 막, 그래서 내수가 안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의욕이 꺾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돈 잘 안 쓰나 봐요. 맞습니다. 박 작가님, 네. 우리나라 은행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에는 연체율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네, 6월 말 시중 우대은행 연체율이 0.29%인데요. 전달인 5월에 0.33%였던 거랑 비교하면 0.04%포인트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럼 잘 못 갚던 분이 또 이번 달은 또 갚으셨네? 이제 이렇다는 건가 봐요? 그렇지가 않아서 가져온 뉴스인데요. 사람들이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 이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연체율이라는 통계로는 이걸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체율이라는 통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은행들은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기 말쯤 되면 이 대출 채권을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뭐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같은 곳에다가 팔아버립니다. 무슨 추심 전문 회사 이런 곳에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보다 훨씬 싸게 예를 들면 뭐 1억 대출 채권이다 그러면 수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이분 자꾸 원금 이자 안 갚고 있는데 당신이 연락해서 받으려면 받아봐라.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거 사가서. 그렇죠. 그걸 채권 출심 업체는 대출자한테 받아보면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의 연체율은요. 보통 이렇게 분기 말에 매각을 많이 해버리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갚던 분들을 그동안 연체로 잡아두고 있다가 네. 이분들은 우리 고객 그냥 아닌 걸로 치자. 네. 아예 그냥 파서 팔아버리면 네. 우리 은행 연체되는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명령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이번에도 지난 6월 말에 1조 원 넘는 부실 채권을 매각을 했거든요. 네. 1분기 말에 8,500억 원 정도 매각한 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매각을 했죠. 그러면서 6월 말 연체율이 좀 내려간 겁니다. 따라서 이 은행의 연체율이라는 거는 은행의 건전성을 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긴 하지만 네. 그 자체로 지금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못 됩니다. 그러니 연체율이 하락했다는 보도를 보고선 사람들이 돈을 좀 잘 갚고 있네. 경기가 좀 좋은가 보다
하고 반가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는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보도를 보고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갚는 걸 보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네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오르다가 또 은행이 그 연체한 고객들 리스트 딱 뽑아서 팔아버리면 또 뚝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슬슬 올라가다가 뚝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잔파도는 늘 있으니 네. 그 감안해서 그 지표를 보자. 그렇습니다. 매달 은행들이 연체율을 발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보도를 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인사이트는 우리 박세훈 작가님이 자주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가 쌓아둔 초과 저축이 1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보고서가 있네요. 예, 어제 무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 저축이 최소 101조 원, 최대 129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의 저축 규모가 과거 통상적 수준보다 최소 100조 원 이상 더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2020년에서 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저축이 좀 늘었고 2022년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고용도 좀 잘 되고 임금도 좀 오르고 정부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저축액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지난 근데 3년 정도 사이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가게가요. 통상 저축이 생기면 소비를 하거나 빚을 갚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는데 우리나라 가게는 지난 3년간 딱히 또 소비를 늘리지도 않았고 빚을 갚지도 않았고 대신 유동성이 높은 예금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남아있더라.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아마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지적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이 초과 저축된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게 예. 한국 경제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는데 초과 저축된 돈이 소비 쪽으로 흘러가면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네. 많이 올려도 쌓였던 못했던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로 안 가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쌓였던 돈이 소비로 흘러가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지금도 이제 집값 부동산에서 구매하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 그쪽으로 돈이 더 유입되게 되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도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가계에 여윳돈들이 꽤 있다 생각보다 네. 요즘.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양효걸 기자, 박세훈 작가, 남국민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재밌는 경제 뉴스들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